자, 또 한번 얘기를 조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성 과목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면, 그 당시에 이 책에도 나오는데, 하루에 죽어나가는 사람들, 일지들, 이 책에 나옵니다. 콜레라가 이미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묶여 있잖아요. 손발이 다 묶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쥐, 벼룩, 빈대, 이것들이 와서 하도 뜯어가지고요. 2, 3일이면 피로 것이 물다든다. 이게 와서 물어도 보낼 수가 없어. 그냥 빈대고 뭐고 이런 것들이 버글버글 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손도 묶이고 발도 묶이고 이것도 묶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옆에서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거품을 풀고 죽어가고 눌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버텨낸 거예요. 그 버텨낸 것도 기적이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크게 큰 섭리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자기 그 회고록에다 그거 쓰거든요. 고난이 유익. 그래서 한성 과목은 골고다에 내가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현장. 그래서 이분도 한성 과목은 대한민국이 태어나는 골고다였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강의를 합니다. 이효 목사님 지금 강의를 아주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고 인터넷에 아주 강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효 목사 치면 유튜브에 이효 강의가 아주 많이 되어 있고, 제가 이분 강의도 직접 들었고요. 좀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하는데 계속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만났는데 조만간에 또 만날 거고 합니다. 참 한국의 보배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미국에 계시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 이승만 알리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이 너무 왜곡되어 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다르게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공부한 것을 가지고 정리해서 지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엄청 바쁘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탈북자 사회가, 탈북자 돕는 사회가, 탈북자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이북에서 자기가 경험한 사람들 중에 내려와가지고 뭐가 제일 감사하냐 하고 물었을 때 뭐가 제일 감사하다고 말하겠어요? 자유. 또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 북한도 뭐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 자유 표현을 하는데 그 자유 중에서 대한민국의 나무를 보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나무를 보면서 감동을 받더라고요. 북한은 나무 구경이 어렵다. 그래서 남한 사람들은 나무 이파리만 뜯어 먹어도 배부르겠다고 그러면서 나무 숲에 가면 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담배를 하나 꺼내가지고 그때 생각하면서 피운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돈 찾는 거, 그걸 그렇게 신기해하고 좋아. 은행에 가서 이제 10만 원 찾을 일이 있으면 그냥 탁 카드 넣고 10만 원을 안 누르고 만 원 누르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죠. 북한은 돈이 있어서 은행에 갖다 놓으면요, 은행에서 그거 찾으려면요, 10,000원 갖다 놨으면 3,000원, 4,000원 떼이고 찾는다. 그냥 못 찾는다. 여자들은 몸을 줘야 준다. 그리고 북한에 얼마 전에 화폐계획 한 거 아시죠? 은행에 돈 넣어놓은 거, 그거 전부 무용지물 됐잖아. 그래, 은행에 돈 넣으면 그렇게 불편하니까 은행에 안 넣고 장롱에 넣어놨던 거 전부 다 휴지 됐잖아요. 화폐를 계획해버리죠. 공산주의. 어제도 말했지만 불과 4, 50년 사이에 엄청난 다른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고, 우리는 누구든지 인정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북한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성 과목이라고 하는 여기서 사람들을 키워내고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나중에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요. 여기가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긴급하게 처리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교재에서도 실어놨는데요. 농지계획입니다. 토지계획. 저도 뭐 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잘 모르지만요. 적어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 농지계획을 하는 것은 좀 보시면 그림들 좀 조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했던 것 때문에. 자, 어린 시절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했고요. 여러분들 뭐 드린 교재 청년 시절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대학생 시절. 그다음에 이제 독립협회, 한국협회 업무로 왕이전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한성 감옥에, 이게 한성 감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복당동.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름을 복당동이라고 했습니다. 감옥을 복당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복의 전당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들에게는 복당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 만났으니까. 여기 이제 이승만 씨도 있고, 이상재 씨도 있고. 이승만 씨가 누구예요? 어디예요? 네? 이승만 씨가 이 가운데 키 큰 사람, 이 사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이제 이쪽 가에, 제일 저쪽 가에 있는 저분 같습니다. 왼쪽이요? 그림상 오른쪽이요? 네, 제일 저쪽 오른쪽에 제일 가에 있는 저분 같은데 죄송해요. 네, 가운데 좀 키 작으면서 모자 가슴 옆에 이상재 씨 같으시고요. 그래서 스스로 복당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복당이었고 대한민국에도 복당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때 이제 신흥우 씨, 이상재 씨, 이원병 씨, 유성준 씨, 이동영 씨, 이준 씨, 안국선 씨, 양희종 씨, 정순만 씨, 박용만 씨, 김정식 씨 등 1902년도에서 1903년 정도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지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5년 7개월 동안에 500여 편의 글을 써냈다는 것. 이 사람은 참 문장의 대가입니다. 문장의 대가입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 안 됐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몇 살 안 됐는데 이 사람이 6살에 천자문을 떼고요. 이미 배제학교 가서 영어를 마스터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감옥에서 책을 엄청 많이 읽어가지고요. 뭐 그야말로 신학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신학을 만들어낸 사람. 그래서 예견, 일본의 성격을 예견해서 그렇게 코리아 완충론 같은 걸 내가지고 인류를 도와나가는 이런 것들도 하시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상재 씨거든요. 조선에 이분 얘기도 조금만 들려드리면 이분이 이제 감옥에서 예수 믿었잖아요.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은 조선의 최고의 양반이고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갔을 때 이제 자기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사람은 평등하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 이런 남종 여종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남종 여종들을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이 여자들이 막 죽으려고 그러죠. 인연전연하고 이놈저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리 돌아라. 세상에 종이 어디 방해를 들어옵니까? 세상에 방해를 못 들어줘요. 그런데 이리 돌아라.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돌아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몸둘 바를 못합니다. 이렇게 돌아왔는데 세상에 자기가 그래도 재산이 있잖아요. 감옥 가고 그 재산들을 가지고 그 자기 집에 수고한 사람들 다 나눠줍니다. 땅도 나눠주고 다 떼줍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그것도 모르고 당신들을 이렇게 못 살게 했던 거 너무나 그 집에 있는 것만 해도 영광으로 생각하는 종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무릎을 꿇고 빕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상재 씨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니까 그야말로 성자가 되죠. 그래서 조선 청년들은 그 당시에 이상재 씨가 이제 학교를 할 때 최고로 가서 배우고 싶은 사람이 이상재 씨였답니다. 이상재 씨에게 배움을 받고자.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3.1운동을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합니다. 이승만 씨. 3.1운동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학교를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아지는데 이때는 이제 한번 해야 되겠다고 3.1운동을 일으키는데 3.1운동 민족 대표를 정할 때 우리 어디든지 우리나라는 이 조직이
중요하잖아요. 선후배가 중요하고. 그렇죠. 이호 목사님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총 5명인데 임원이 7명이래요. 회원 5명인데 이렇게 임원 조직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민족이야. 그런데 그 33년 저게 이 독립 이제 운동을 하는데 누가 대표가 될 거냐 이겁니다. 대표 자리를 놓고 안 싸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누가 대표가 될 거냐 심각하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내가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한참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진짜 그날따라 좀 늦게 들어오셨네요.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막 옥신각신하는 걸 보고 딱 앉아가지고 종이하고 목 좀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종이를 갖다 붓을 가지고 33줄을 썼답니다. 그게 붓으로 써가지고 3분 걸렸대요. 3분 동안 척척척 33줄이 33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딱 그걸 들고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대표를 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 딱 하니까 모두가 다 그냥 박수 쳤대요. 누군지도 확인 안 해도 저 사람이 했으면 다 오케이라는 그 정도로 리더십이 있었다. 그래서 33명인데 그 33명 중에 자기 이름이 있었을까요? 자기 이름은 없습니다. 자기 이름은 뺐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이 터지고 나서 일본 놈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이렇게 거대한 일을 뒤에서 조정하는 놈이 분명히 저 이상재다. 이거 그냥 압니다. 그래서 이상재는 바로 체포에 들어가지. 일본 순사가 검사가 신문을 합니다. 누가 주도했어? 하나님이요. 누가 주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사람이 누구냐고? 우리 조선 2천만이요 이런 거예요. 2천만이 말고 누가 주도했냐고? 그러니까 2천만이 다 주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민으로 창조한 이 나라 조선 사람들을 당신들이 신사참배로 이런 것 저런 걸로 억압하는 것을 못 견뎌서 하나님이 자유민으로 창조한 그것으로 우리는 돌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이 시킨 일이요 우리 조선 2천만이 다 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일본 검사가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발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치료문을 썼다가 제 목 잘립니다. 봐주세요. 봐줄 길이 없어요. 사실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재 선생이 그야말로 이 독립운동을 뒤에서 다 했던 그런 역사들로 나타나고요. 또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아까 말했던 그 뒤에가 나오는 사람이 이제 이게 헤이그 밀사에 갔던 이준 열사 왼쪽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의 이상재 그때 아까 봤던 게 그의 이상재이고요. 헤이그 밀사 왼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감 중에 일어났던 일들 한성 감옥 우리 민족의 골고다 조선 양반 국내 최초 예수 영접을 하게 되고요. 한성 감옥 도서관 개설을 하게 되고 1901년 간수장 김영선의 도움으로 학교를 열게 됩니다. 감옥에서 또 500여 편을 기록하게 되고 그중 기독교 입국론을 쓰게 되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독립정신의 기초가 되죠. 우리가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 나라를 한 마음으로 받들어 우리나라를 영국과 미국처럼 동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후 천국에 가서 다 만납시다. 이게 신이 그 당시에 쓴 글입니다. 어떻게 미국과 영국을 어깨를 나란히 한답니까? 참. 대단하네. 한성 감옥에서 우리 민족의 골고다라고 하는 이런 참 사람이 감당한 이 어려운 것들을 잘 통과해내는 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왜 이 한성 감옥을 골고다라고 표현했느냐? 기독교 입국론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곳은 사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현장이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골고다였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곳에도 하나님 계셨다는 거고요. 민족을 향한 희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곳에도 역시 하나님의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내일을 위한 준비가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 골고다는 철저히 내일을 위한 준비 장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골고다라고 그랬고 저들은 스스로 복당이라고 복복자를 쓰고 집당자를 써서 복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일반 목사님들보다는 교도소를 많이 다닙니다. 제가 친구들 만나면 나 어제 교도소 갔다 왔어 그러면 네가 왜 그럽니다. 제가 교도소를 자주 갑니다. 저는 복음전으로 갑니다. 제가 과천 종합청사에 있는 법무부의 기독선교회 지금 담당 목사로서 24년을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가서 그들과 바이블 스터디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들이 대부분 교도소로 가면 소장님들로 가고 과장님들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교도소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심지어 청소까지 갔다 오고 그래서 전국 교도소들을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봅니다. 교도소 가서 꼭 내가 빼놓지 않고 한마디 하는 거. 이 자리가 복당이 되게 해라. 이 자리가 복당이 되게 해라. 어떤 사람은 이 자리가 복당이 되기도 하고 영원한 저주의 자리가 되기도 할 거다. 여러분들에게는 복당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한다. 적어도 그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다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주로 나오니까 그렇게 제가 호소를 합니다. 호소를 하면 많이들 웁니다. 어쨌든 뭐 그런 일들이 있고요. 자, 유학 시절 미국 1904년도에 이제 대사로 가게 되고요. 이때 형무소의 부서장인 이중진 씨가 비행기표를 끊어줬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워싱턴대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버드에 석사를 하게 되고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동양인 최초의 국제학 박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거 보세요.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특별히 택하여 어제 우리 하루 종일 봤죠?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특별히 택하여 동양의 처음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긴 것이야. 이게 한국교회의 핍박이라고 하는 자기 글에 나오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핍박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 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쪽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유럽 선교, 아프리카 선교를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양에 여기 대한민국을 택해서 이 아시아 선교를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잘 감당하면 우리는 세계 열국들과 어깨를 나눠할 거라는 겁니다. 다 이루어졌죠? 우리나라는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당시는 정말 꿈 같은 얘기죠. 꿈에도 이런 걸 그리지 못할 때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다음에 좀 서양과 동양의 차이가 인종에 있지 않고 종교에 있다. 맞습니까? 이게 이상계 선생을 전도할 때 계속 했던 말입니다. 이상계 선생은 이미 먼저 미국을 갔다 왔거든요. 미국을 가가지고 그 어느 부분 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상계 선생의 머릿속에는 저것들은 오랑캐라고 생각해요. 저것들은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식한 거예요. 유교 입장에서 보면 무식하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말이에요. 저들은 성경을 읽고 우리는 사서상경을 읽는데 지금 사는 거 봐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사서상경 읽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삶을 봐라. 이걸 가지고 계속 보더라. 다른 거는 그거다. 다른 거는 그거다. 제가 파키스탄에 있는 선교사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파키스탄이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 세우고 우리나라 유수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유학 보낼 때 파키스탄을 보냈습니다. 선진 교수를 배우다가 우리나라 부흥시키라고 유학 보내는데 미국은 너무 거리가 멀어. 독일도 너무 거리가 멀어. 그래도 조금 앞서가는 데 따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곳에 가서 지금 파키스탄 선교 보냈다고 뭐 유학 누가 보내겠습니까? 가라 그러면 안 가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예요? 더럽고 힘들고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나라인데요. 거기에 파키스탄의 지도자가 싱가포르의 리쿠아누를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쭉 나라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도 좀 잘 살 수 있는 그걸 좀 가르쳐달라고 한 수 배우자고 그렇게 예상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6시 동안에 다니면서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옆에서 다니면서 다 보여주면서 그래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 이 양반이 비행기 타기 전에 한마디 합니다. 종교를 바꾸세요. 이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종교를 바꾸세요. 지금 그 불교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중심 그 사상 갖고는 안 됩니다. 바꾸세요. 그거 안 바꾸면 소망 없습니다. 그거 한마디 하고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어지나요? 정말 다른 나라들과 신생국가 149개 다른 나라와 비교될 수 없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 예수로 무장된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 이제 나중에 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모세와 이스마엘이 이렇게 나란히 놓고 아주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참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와이에서 이제 시작한 최초의 남녀공학을 이분이 시작했습니다. 남녀공학을 처음으로 이분이 시작합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일 때 이분이 여자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학을 같이 배워야 됩니다. 참 앞서가는 사람이죠. 앞서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일본에서 일본에 반역하는 사람들을 지명수배했잖아요. 3.1운동 이후에. 그런데 이승만이 거기에 지명수배자인데 그 당시에 현상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당시에 30만 원입니다. 현상금. 제일 많은 현상금이 이승만을 신고해서 잡게 해주면 30만 원. 그런데 이승만의 거기에 현상금이 붙으려면 그게 붙어야 되잖아요. 뭐 요즘 말로 뭐 살인강도 뭐 이런 게 붙잖아요. 근데 이승만이 뭐라고 붙였느냐? 거기에다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수교 그 괴, 예수교의 거대한 괴물, 예수교의 거대한 괴물 이승만. 그게 현상금이 붙었습니다. 일본 사람은 그 사람을 예수교의 그 괴라고 그랬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교의 그 성입니다. 그 장입니다. 그 성 그 장이고요. 그런 있습니다. 이제 뭐 요것을 먼저 보고요. 자, 임시정부 대통령, 이제 한미 외교 방북 노선, 코리아 완충지대론 아까 좀 말씀드렸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41년도 여름에 출간돼가지고 12월에 베스트셀러 됩니다. 드디어 하와이 전쟁이 일어날 때, 근데 예언대로 이미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코리아 완충론으로 예언해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39년도까지 하와이에 살다가 하와이에서 워싱턴으로 이사를 갑니다. 워싱턴 가가지고 이 책을 써내요. 41년도 여름에 출간을 하는데 12월 달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예언대로 41년 12월 7일 날 드디어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천황은 일본의 유일신이며 천황을 위해서 죽으면 신이 된다는 신앙에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펄벅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책이다. 사실이 아니기를 말하고 싶지만 너무나도 진실이기에 나는 무섭다. 이런 논평을 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탄생 쪽으로 와볼게요. 48년 5월 10일 날 최초의 자유선거를 하게 되고요. 이때 20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됩니다. 48년도 5월 31일 날 국회의장으로서 이제 189대 8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이제 나중에 기도로 시작한 나라고요. 그리고 7월 20일 날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24일 취임식을 하게 되죠. 자, 이게 바로 대통령 취임식 그 날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이 사진 한 장이 5,000년 역사를 말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것이 없는, 민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왕의 생각에 의해서 되는 이런 나라가 드디어 민의가 의해서 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이런 나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대통령 취임식 때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장면이 있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 취임할 때 할아버지였습니다. 대통령 취임할 때 48년도면 25년도에 태어나서 48년도면 몇 살입니까?
이미 할아버지일 때, 노년 때 대통령이 됐죠. 옆에 이제 그 메가드 장군하고 이렇게 또 하지 동행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성인 외교. 저 유엔 총회, 유엔 3차 총회 파리에 갔던 사람들 장면, 조명욱, 김한란, 장기영, 오윤숙, 정일영, 김우평. 한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가고 이름을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12월 12일 날 드디어 48대 6 기권 한 명으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때 기권은 이때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이 소련과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와 체코슬로바키아와 유고슬로바키아와 베라루스라는 나라가 있었답니다. 그런 나라들이 6나라가 이제 반대표를 던지고 스웨덴 한 나라가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권을 합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48대 6 기권 하나로 통과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지금까지 조선이라는 나라, 지금까지 고려라는 나라, 지금까지 그 이전 올라가 삼국이라는 나라, 당군이 무너진 이후에 계속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어요. 왕도 우리 마음대로 못 세우잖아요. 중국의 황제가 허락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속국이 드디어 유엔의 승인을 받는 날, 우리가 드디어 주인인 나라가 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역사 하나가 엄청나게 참말로 중요한 그런 순간이죠. 성인 외교가.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런 걸 내다보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 해방을 위한 농지계획인데요. 자, 우리 세계에 있는 중에 세계에 정도전도 이거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했죠. 요즘 우리 정도전 나오죠. 그리고 신라시대 때도 이걸 조금 정전제도라고 그래가지고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북한도 농지 계획했죠. 북한은 전부 싹 뺏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안 나누어줬습니다. 그리고 경작권만 주었습니다. 경작권만 줬죠.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경작만 하는 거예요. 경작권만 줬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이제 그런 대로 괜찮게 한 데가 베트남이거든요. 베트남도 공산주의가 되면서 싹 땅을 다 뺏었거든요. 다 뺏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공평하게 분배했습니다. 분배했는데 필리핀 부익부가 금방 일어나버려요. 삼각주에서 이게 일어나는 이런 어떤 홍수라든지 그 다음에 일어나는 풍년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가진 사람이 더 가지는 걸로 해서 금방 뺏겨버려요. 나눠줘도.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는 제가 몇 년 전에 베트남에 가더랬더니 전국의 농지를 관련하는 쌀을 전부 우리 농협처럼 쌀 관리하는 사람이 5사람이 답니다. 이 사람들이 5사람이 합의하면 쌀값을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쌀값을 한꺼번에 왕창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대모입니다.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고 대모하니까 뭔 얘기냐 하고 조사해라고 그랬더니 쌀값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쌀 관장하는 사람 5명 다 부릅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올리면 어떡하냐. 원상복귀 시켜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말딱 한마디 하면서 원상복귀 안 시키면 3일 후에 5장 중에 2장 제비 뽑아서 죽인다는 겁니다. 이게 농지계획 할 때예요. 그 공산주의식입니다. 너희 5명들 이름 써가지고 여기다 바구니에 넣고 2개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 그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통보받고 나오면서 바로 원상복귀 시켰다. 백성들이 조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베트남 사람들 별로 불편 없이 삽니다. 거기도 팔고 사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계획을 하는 것이 철저하게 그에게 입력된 성경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역대상 11장인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시대에 각기라는 말을 써요. 각 자기 포도원에서 안식을 누리고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가 나와요. 각기 자기 밭에서 하나님 주신 기업에서. 그러니까 각각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일본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70%에서 75%가 소작이 됩니다.
자기 땅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작인들은 한 번 평생 소작인이죠. 평생 자기 땅을 못 갖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농사져가지고 주인 갖다 바치고 자기 먹을 것만 남고 다 갖주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모을 수도 없고요. 늘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살기는 살잖아요. 먹을 것 나오니까. 이러니까 있는 사람은 계속 양반들은 일하는 걸 천시 여겼잖아요. 일 밑에서 다 해서 먹기만 사니까. 이럴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가 살려면 농지계획부터 해야 산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이것밖에 없다. 민주주의가 되려면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농지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지계획을 시작하는데 왕상 4장 25절이나 미가 4장 4절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농지계획을 하면서 뭘 말하냐면 백성들에게 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다 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회의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손에 나는 일을 합법으로 통과시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땅을 다 내놔야 되니까 이게 엄청난 장벽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의 강력한 독재와 함께 또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였던 조봉암 씨를 농림부 장관으로 세우면서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결국 이것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러면 유상으로 이걸 사야 되니까 땅을 사야 되니까 한 사람이 3헥타르 이상 가지지 마라. 2정복 이상 가지지 마라. 이렇게 해서 딱 제한선을 정해줬습니다.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토지를 그 이상 가지지 마라. 그리고 그 이상 가진 사람은 다 팔아내라. 그래서 이미 이것이 선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팔아버렸습니다. 그거 되면 제가 못 받는다고.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나라에서 정한 금액보다 싸게 팔았대요. 나라에서 정한 금액은 얼마를 정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쌀을 100가마를 나오는 땅이면 쌀 처음에 정할 때는 300가마 값이 잡혔습니다. 거기에서 한 해 농사 지어서 나오는 값의 3배. 그게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농사를 지어서 50%씩 갖다 바쳐도 6년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긴 거예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이거 안 된다.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계속 협상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120% 그리고 200% 150% 계속 불땡기게 하다가 150%로 확정됩니다. 150%면 이제 3년 동안 농사 져가지고 주인으로부터 이미 땅을 자기 걸로 받아가지고 농사 지은 것 중에서 반을 주인한테 3년만 주면 돼요. 그리고 돈을 어디 빚낼 수 있으면 미리 줘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미 농지를 먼저 줘버려요. 먼저 농지를 줘버려요. 그리고 이후에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지주들은 갑자기 돈이 엄청나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가 농사만 져가지고는 잘 못 산다. 미국에서 이미 4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농사만 져가지고는 세계 강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이렇게 공업이 발달해야 되는데 그 상업과 공업을 발달시킬 자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금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지를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공업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람직하죠. 그렇게 그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6.25 전에 농지는 다 분배는 다 했습니다. 분배는 다 했는데 아직 이제 저들에게 일부는 돈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6.25 나면서 인플레가 엄청나게 나버렸습니다. 저들이 받은 돈이 인플레 때문에 효과는 발휘 못해요. 그래가지고 돈이 거의 다 없어져버려요. 이래서 참 대한민국은 6.25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이 똑같이 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6.25가 안 났다면, 농지계획이 성공하고 6.25가 안 났다면, 우리나라도 대만이나 싱가포르처럼 중소기업이 아주 강소기업이 됐을 겁니다. 자금들이 있으니까. 자금들이 없으니까 빌려다가 하니까 엄청나게 열악하겠죠. 그리고 좀 있는 사람들은 국채를 발행해 주니까 그 국채를 가지고 싼 값에 막 사들여가지고 엄청나게 키웠죠. 재벌을 키워냈죠. 그러면서 허리 부분이 중간 기업들이
아주 약하게 됩니다. 유교가 미친 영향을 거죠. 그러니까 이 돈들이 그냥 돈 가치를 못한 거예요. 땅 지주들이 땅 판값을 가지고 활용을 못해요. 뭐 또 어떤 자들은 활용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도 하는데 어쨌든 거의 모두가 다 비슷한 상태에 출발했어요. 땅들이 비슷하게 이제 나눠졌으니까 비슷한 상태에서 출발해가지고 그야말로 건면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살게 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휘어뜨는 돈을 메고 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찰나에 유교가 나가지고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사회주의자들, 저 북한에서 내려온 공산주의자들이 열심히 획책하는 게 뭐냐? 우리는 너희에게 땅 무상으로 줄게. 우리는 너희에게 다 땅 무상으로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하고 손을 잡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미 땅을 받은 사람들이 뭔 소리야? 나는 땅 있어. 너가 안 줘도 돼. 나는 내 땅 있어. 내 땅 뺏어가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서 남한의 공산주의가 뿌리는 겁니다. 남한의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주고 싶어요. 내게 뺏기는데. 그때 농지개혁을 해서 미리 땅 준 게 공산주의를 이기는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 땅을 지키려고 자식들을 군대 내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것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맨날 종살이만 하고 맨날 나온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얼마든지 공산주의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배경이 이미 유교 나기 2달 전에 선포가 돼버렸고 이미 땅은 왔고 돈은 다 안 가더라도 이런 배경들이 있는 것을 공산주의를 이기는 능력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만년의 역사 중에 지주제, 즉 조선 500년 양반제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다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이야, 참. 여전히 지주가 남아있으면요, 여전히 종과 주인 지배하게 돼 있어요. 돈이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유교라고 하는 것이 뻥치면서 다 평준화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무상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먹히지 않았고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그렇게 피땀을 흘린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공산주의를 이기는 능력이었습니다. 자, 성경의 배경, 아까 말한 것처럼 열왕기상 4장 25절이나 미가 4장 4절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그렇게 된 얘기고요. 자, 인간 해방을 위한 농지계획인데요. 유상몰수 유상분배 원칙. 이게 조봉암씨, 당시의 공산주의자였거든요.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한 겁니다. 유상으로 몰수를 하는 겁니다. 북한은 뭐예요? 무상으로 몰수하고 무상으로 나눠주는 거죠. 근데 무상으로 나눠주는데 자기들끼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만 하고 나라에서 다 뺏어가는 거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뭐 책에도 제가 복사를 해서 여기 넣었습니다만은 학자들은 링컨이 미국에서 노예 해방시킨 것보다 더 큰 일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링컨이 미국에서 노예 해방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다. 노예 해방 큰 전쟁 치르고 했죠. 그런데 아직도 거기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 위에도 얼마나 많이 계속 존재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어떤 면에서 유교가 또 줄 거예요. 그죠? 자, 보면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할 때 대지주의 정치 권력화가 제거되고요. 그러니까 대지주가 힘을 못 써죠 이제. 그리고 고속도로, 항만 등과 각종 산업단지가 건설되고요. 또 지주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자장농이 대폭 증가하게 되고요. 농촌의 민주화, 농업기술이 발달되게 되고 결국 이것이 경제개발을 성공으로 이끌어오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자, 한강의 기적을 낳은 교육혁명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감옥에서도 학교를 했습니다. 그는 정말 식물은 가꾸어야 열매를 맺고 사람은 가르쳐야 사람답게 산다. 교육을 받아야 산다. 식물은 가꾸면 돼요. 짐승은 사육하면 돼요. 먹을 거 주고 사육하면 돼요. 사람은 사육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교육으로 돼요. 그래서 교육에다 생긴 거였어요. 이 사람.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도 학교를 열고요. 하와이에서도 학교를 열고요. 건국 후
의무교육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아서 초등학교 때 기성예비 안 내고 다녔지 않습니까? 중학교 가서 기성예비 그 당시에 1,500원, 2,000원 못 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거 못 내가지고 집에 가서 기성예비 갖고 와. 그럼 집에 가서 없는 줄 아니까 집에 안 가고 그냥 저 시내가에 숲에 가서 시커 놀다가 없어요. 그러고 그냥 끝날 때쯤 가서 선생님한테 한 대 맞고 집에 가고 한 얘기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기성예비 몇 푼 안 되는데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무상교육을 나라에서 시켜주고 있는 아닙니까? 최소한 초등 학문은 무상으로 나라에서 시켜줘야 된다.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나라에서 해줘야 된다. 최소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등, 그 다음에 고등, 그 다음에 대학까지 나라에서 가능한 교육을 시켜준다. 오늘날 독일이 저렇게 강국이 된 것이 독일은 교육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무한정이죠. 교육받는 동안 돈도 대주지요. 호주도 그러죠.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동안은 계속 다 돼요. 공부하는 중에 애 낳으면 애 양육비까지 다 줘요. 가서 보고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놀라운 거, 이런 의무교육을 시행을 해서 하는 중에 전시 중에 부산에서 전시학교를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시 중인데 전시학교를 열어서 그 전시학교에 들어온 대학생들 징병을 안 보냈습니다. 이야, 지금 한 명이 얼마나 필요할 텐데 대학생은 나라에서 보호해야 된다고 전쟁을 안 보냅니다. 그때 이게 정말 내일을 내다보는 거죠. 대한민국은 여기서 끝난 민족이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교육에 거기는 모든 생명을 걸었는데요. 이분이 나라를 세울 때 당시에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 국민의 14%였답니다. 뭐 어디 가서 뭐 한문을 배우든지 뭐 뭘 배우든지 어디 가서 배우든지 사람이 교육을 한번 받아보는 숫자가 14%. 그러면 76%는 교육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에서 물러날 때는 어느 정도였냐? 80%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20%가 문맹이 남아있었답니다. 20%가 남아있는 것은 기성세대들이 남아있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까지 문맹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교육을 그대로 시켜줬기 때문에 박정희의 개혁이 먹힙니다. 공장 짓는데 글도 모르고 단체생활도 안 해본 사람들 와가지고 뭘 시키면 해먹겠습니까? 초등학교 다니면서 다 단체생활 해봤잖아요. 그리고 글을 다 통해서 알잖아요. 세력 쪽에 올렸는데 악보 띄워놓으면 불러야 되잖아요. 글도 모르고 하면 되겠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은 사람을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은 만들어진 사람을 활용했다. 이해되시죠? 사람을 만들고 만들어진 사람을 활용합니다. 사람이 만들어져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518년 조선 역사 중에 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책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굶어 죽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백성들은 촉은 목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 북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굶어 죽은 게 지금 북한만이 아니라니까. 518년 조선 역사에 한 해도 안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대요. 우리나라. 그런데 그걸 지금 북한은 이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은 거고요. 그것이 다른 겁니다. 자, 신생국가 140개 나라 중에서 산업화를 성공하고 민주화를 성공한 나라 2등이 없답니다. 2등이 없는 1등입니다. 우리가 신생국가 140개 중에서 2차 대전 후에 신생국가 140개 중에서 민주화를 성공하고 그리고 산업화를 성공한 나라가 2등이 없대요. 두 번째 나라가 없대요.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기적이죠. 그래서 이분은 책 이름을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이라고 쓴 겁니다. 책 이름.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진 사람을 잘 사용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큰 혜택이 주어졌다는 거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고요. 해방 당시 경제 수준 140개 신생국 중에서 139위였고요. 50년 통틀어 경제 성장 지금 1위입니다. 산업화 민주화 고구마 위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동양 최초의 인수교 국가가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기도로 시작했고 대통령 취임도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지금 세계 선교사 우리나라가 인구 비율로 제일 많이 보냅니다. 미국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인구 비율로 1등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국기에 대한 배려를 국기에 대한 주목으로 바꿨다는 거. 이게 다 믿음의 대통령이니까 가능하고 또 믿음에서 국민들이 있으니까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만들어내는 역사들입니다. 자, 이 사람이 모세와 비교되는데요. 모세와 비교되는 이승만인데 일단 죽을 위해서 건진받죠. 모세도 죽을 위해서 건진받죠. 또 하나는 망명가지요. 모세도 망명가지요. 그리고 그는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항구를 통달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승만도 그야말로 동서양의 항구를 통달했죠. 특히 성경에 통달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근국자죠. 근국자죠. 그리고 고령의 지도자였다는 것도 비슷하죠. 이승만 대통령이 48년도면 정확히 몇 살입니까? 25하고 48을 더하면 73세, 만 73세의 왕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80에 이제 그 당시에는 60, 동네에서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 해서 회갑잔치 했잖아요. 그럴 때입니다. 자, 이방여인과 결혼한 것도 비슷해요. 기도의 사람이 있다는 건 비슷하죠. 기도의 사람이다. 모세도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제가 이번 전기를 읽으면서 그 하와이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장면 같은 거 보면 참 눈물이 나요. 그 외국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데 그 마지막 아들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마지막 유언이 되는 그런 장면도 조금 이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25 전쟁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때를 위한 준비가 바로 메가드하고 존 포스트 뜰레스인데요. 이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 대통령이 남한을 저 대한민국을 도와야 될 거냐 말 거냐 우리를 참전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가지고 이제 두 사람한테 의견을 물은 겁니다. 하나는 사령관 메가드, 하나는 민간 대표 이 존 포스터 이 사람한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 다 도와야 된다. 메가드하고는 이미 친분 아까 말씀했죠. 이 존 덜러스라고 하는 사람은 룸메이트입니다. 프리스톤 대학에서 같이 공부했던 룸메이트. 1년 동안 기숙사에서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조선의 이 독립에 대해서 계속 세뇌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절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관계가 그때 맺어진 관계가 이때 쓰임받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더 봅니다. 자, 방공 포로 석방인데요. 이거 참, 요 얘기만 하면 이제 거의 오전 모험을 마치는데 아이젠하워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건데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공약을 잘 내걸었습니다. 이미 6.25가 이제 지금 6.25에다가 우리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냈잖아요. 5만 명이 죽었잖아요. 10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 이러니까 미국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가 나타나가지고 선언을 합니다. 나는 히틀러 2차 대전 끝낸 사람이다. 일본 2차 대전 끝낸 사람이다. 저 대한민국 6.25 전쟁 내가 끝낼게. 이거를 딱 백성들한테 공약을 거니까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고 다 찍어줬어. 끝낸다니까. 이 사람 진짜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끝내주는. 그런데 어떻게 끝나느냐? 끝내는 방법이 휴전입니다. 이 사람이 꺼내들 카드가 휴전입니다. 그러니까 휴전을 지금 계속 3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잖아요. 국지전이. 그러니까 3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을 이제는 휴전하자. 휴전선 긋고 휴전하자. 이걸로 종결 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승만은 끝까지 반대합니다. 휴전은 안 된다. 지금 휴전선거에 지면 보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500년이 넘도록 계속 통일로 내려오는 나라인데, 통일신라 이후에 통일신라와 고려와 조선을 거쳐서 계속 우리가 한 나라로 내려왔는데 지금 분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더군다나 공산주의에 이걸 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하지 말고 다시 전쟁하자는 거예요. 너가 갈테면 가라. 우리끼리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이러니까 저쪽에서 강압이 됩니다. 이제 휴전 협정이 다 일어나요. 소련과 그 당시 러시아와 이제 이쪽에 미국과 다 강대국들끼리 휴전 저것끼리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이승만이가 놀라운 사건을 하나 일으킵니다. 휴전을 도무지 못할 사건을 일으켜요. 미국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그렇게 많이 부었습니다. 미국이 6.25 때문에 특별 재정을 만들 정도로 많이 갖다 부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많은 돈을 갖다 퍼고도 소망이 없는데 이제는 철수하고 그냥 선 끊고 철수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베트남처럼 됩니다. 베트남 미국 빠져나가자마자 공산주의 됐죠. 이라크 전에 봤잖아요. 미국 빠져나오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많이 불보듯이 하는 겁니다. 그때 이승만이가 주장한 게 뭡니까? 너거 기독교인 맞아? 이거 가지고 따집니다. 너희들 성경 알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가다가 우리 강도 만났어. 거의 다 죽게 됐어. 그런데 내버려 둔다고? 그리고도 너희가 기독교인이야? 너희가 언제부터 잘 살았는데? 너희가 도대체 언제부터 잘 먹고 잘 살았냐? 너희도 다 이러면서 못 살아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겨우 하나님 믿고 하나님 복 받고 잘 산 거 아니냐 지금?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외면해? 나쁜 놈들아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분 그런 말 할 만한 사람이에요. 벌써 박사잖아요. 멋진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강압에 의해서 휴전하려고 하니까 양말이 방공포로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때입니다. 포로를 잡은 것은 이제 휴전되면 다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북한 포로 35,000명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제도로 비롯해서 전국에 포로 수용소에. 그런데 이 포로들이요, 미군들한테 잡혀온 포로들이 미군 병사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줬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먹는 스테이크 똑같이 주고요. 세상에 북한에서 너 군대 안 나가면 너 아버지 너가 다 죽일 거야 이러면서 잡혀 나온 애들이거든요. 군대 가고 싶어 간 애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잡혀 나온 애들이 세상에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 잡혀 들어갔는데 영어 가르쳐줘, 시간마다 뭐 프로그램 달리해줘, 뭐 스테이크를 갖다 잘라줘, 막 화물한 거예요. 그렇겠죠? 화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북한으로 안 가는 거죠. 이래서 그 화물한 상태에서 이들이 전향을 합니다. 그래서 전향한 포로들이 한 25,700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전향서를 다 쓴 거예요. 전향서를 쓰고 이제 저들이 휴전이 발표되고 휴전선이 꺼지고 휴전이 발표되면 다 돌려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전향서 쓴 사람들 돌아가면 다 죽겠죠. 북한에서는 반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들 돌아가면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거 긋고 다 보내준다는 겁니다. 북한에 잡혀있는 것들 또 돌아오고. 이렇게 일반 논리로 갈 때 이승만은 헌병대장을 부릅니다. 헌병대장도 불러가지고 미국을 치고 포로들 구출해내. 방법은 알았지. 단 죽이지 마. 대신 구출하지 못한 헌병들은 자결해. 세게 나오죠. 지금 아마 대통령이 그런 명령했다면 인권이라고 난리 날 겁니다. 대통령 갈아치우자고 할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 하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위대한 대통령 밑에 위대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헌병대장 딱 불러다 놓고
미군들 치고 방공포로도 다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우리 군인들한테 무기 안 준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이 6.25 전쟁하는 중에도 우리 군인들한테는 전쟁 안 준 거 아시잖아요. 무기를 안 줬잖아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무기 없습니다. 그들은 최신식 권총이랑 무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 다 가지고 있는 무장된 그 사람들을 무슨 수로 제압합니까? 맨손으로. 그런데 제압은 너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단 죽이지를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출해라는 겁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용기를 빼가지고 충성. 역시 우리 대통령 할아버지 최고야. 우리 대통령 할아버지는 미국도 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용기백배 해가지고 열심히 회의를 합니다. 날짜를 정합니다. 7월 18일인가요? 날짜를 정해가지고 드디어 디데이가 옵니다. 아침에 이제 작전 배치돼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딱 나타나가지고 그날 하루 사이에 2만 7천 몇백 명을 다 포로로 해방시켜버립니다. 그 해방을 시킨 일화 중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일화 중에 한 일화가 무슨 일화냐? 주머니에다가 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 고춧가루를 한 주먹씩 다 집어넣고 가서 하이, 할로 하면서 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도 아침부터 기분 좋게 하이, 굿모닝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손 다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뭐 이렇게 얼굴도 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틈을 딱 가가지고 하이 하면서 손을 딱 잡는 순간에 이걸 딱 잡고 총 못 잡고 이걸 딱 잡고 주머니에서 총알같이 고춧가루를 한 주먹 찍어가지고 얼굴에 팍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고춧가루를 테러를 받아보니까 이게 숨을 쉬는 순간에 들어가 버리죠. 컬럭 켈렉 막. 방금이 눈에 코에 고춧가루가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이거 뭐 사람은 알아 살리죠.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탁 제압을 해가지고 다 결박시키고 다 포로를 해방시켜버렸습니다. 한국 군인이 미국에게 테러를 가했다. 한국 군인이 미국을 공격했다. 이게 이제 데스크톱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를 위하여 미리 영문으로 기자들의 기자회견을 위해서 미리 다 만들어놨습니다. 미리 다 만들어놓고 내가 포로를 해방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저들을 북한으로 보내면 다 죽는다는 이유, 내가 어떻게 죽으러 가는 사지에다 저들을 집어넣겠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냐 이러면서 그 이유를 가지고 데스크톱으로 다 보냅니다. 이것을 보는, 이것을 방송으로 보는, 이것을 글로 읽는 미국 사람들이, 특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휴전하면 안 된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테러가 나기 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은 또 하나의 우리의 적이다 그랬거든요. 또 하나의 새로운 적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여론들이 맞다. 어떻게 강도받는 자를 그냥 죽게 내버려두냐? 어떻게 다시 사지로 밀어넣냐? 이거는 있을 수 없지 않냐? 맞지. 그러면서 다 학부모들도 말하고 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이젠하워가 바로 그 다음날 휴전 안 하고 꼬리를 내리고 바꿉니다. 되더라요.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승만이가 세계 역사에 없는 미국을 치는, 그렇게 우리를 3년 동안 와서 죽도록 죽어준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쳐나가는 이 엄청난 그런 미국을 뒤통수를 써가지고 이 엄청난 그때 포로에서 방공포로들이 나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런 주축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지도자예요. 그죠? 이런 게 지도자예요, 정말. 그래서 이 방공포 사진이 그겁니다. 지금 방공포로 석방할 때 막 제압을 해가지고 그냥 이분들 제압을 해가지고 이렇게 석방운동을 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얘기, 이런 얘기는 참 지금도 거제도 가면 그때 포로 수용소 지금도 다 볼 수 있게 해놨잖아요. 해놓은 걸 저도 기회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졸지에 아이젠하워의 적이 됐다가 다시 친한 친구로 바뀌는데, 이때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한국에 사령관으로 와 있었거든요. 메가드는 이제 가고, 앨리스가 이것 때문에 청문회 몰려갔습니다. 어떻게
당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그런 일이 있냐고.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그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있으면 가장 반공이 확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확실한 사람으로서 철저한 반공주의잖아. 반공주의. 공산주의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 사람을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청문회 가서 고생도 하지만 진실을 볼 줄 아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냐? 진실은 통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건 다 통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역사 없는 이런 큰 반공 포로들을 그냥 다 해방을 시켜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급하게 빨리 잡아들으라고 그러는데 이승만이 미리 다 말을 다 해놨습니다. 경찰들, 헌병들 그들 나오는 대로 다 숨겨줘. 절대로 내가 잡아내 들지 말고 다 숨겨줘. 조선인들 협조 안 하고 어떻게 미국을 잡아들입니까? 이래가지고 아주 손발이 척척척 맞아 들어갔어요. 위대한 지도자 밑에 위대한 백성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이제 밥 먹고 나눠볼 한미 방위 상호 조약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보면 끔찍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이렇게 해서 왔는데요. 자, 여기까지 보고 잠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쉬었다가 이제 점심 먹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끔찍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 정말 흑암처럼 놓여있을 때 전부 사형의 선고를 받아 있는 그때, 죽지 못하 사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물줄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받게 하시고 그 생명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물들이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많이 흐려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나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사는 길이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뜻을 준행함으로 이 동양의 선교를 책임지고 이 동양의 하나님의 택하신 한 백성으로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감사를 드릴 때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